동급생 히가시노 게이고. 이날부터 미즈무라 히로코가 학교에 나왔다. 그녀의 등교는 제법 관심을 끄는 뉴스거리가 되어 아침 일찍부터 교내에 퍼져갔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해야 할지 당연하다고 해야 할지 히로코의 사건이 자살 미수였다는 이야기는 나돌지 않았다. 그것은 다시 말해 그녀 자신이 그 점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남는 가능성은 우발적인 사고였거나 살인 미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어조에 이전보다 심각성이 더해진 것 같았다. 매스컴도 사건의 냄새를 맡았는지 학생들 몇 명이 등굣길에 취재를 당할 뻔했다고 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나를 보는 주변의 시선이 얼마간 달라졌다는 것이다. 미사키가 죽었을 때보다 나에 대한 의혹의 색이 옅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물론 나에게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사실은 경찰 관계자 외에는 알 리가 없었다. 내 생각에는 살인이나 살인 미수 사건이 거듭됨에 따라 평소 함께 지내던 친구를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일인지 모두가 점차 깨닫게 된 모양이다. 하이토의 수업이 끝나고 나서 화장실에 가는 길에 일반 교실을 들여다보았다. 히로코 주위를 여러 명의 학생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것은 하나같이 주변 사람들이다. 히로코 자신은 아무 말 없이 때때로 여유 있는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녀의 시선이 이쪽을 향했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 나는 미처 얼굴을 돌리지 못했다. 불과 1초 정도였지만 그녀와 내 눈이 마주쳤다. 나는 서둘러 시선을 거두고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눈이 마주친 것은 내 존재를 히로코에게 상기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나쁜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였을까? 점심시간에 옥상에서 나와 마주쳤을 때도 그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역시 여기에 있었구나.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바람에 날리는 긴 머리를 손으로 붙잡으면서 내 쪽으로 걸어왔다. 어쩐지 여기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도 네가 반드시 여기에 나타날 거로 생각했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는 아차 하고 내 뺨을 때렸다. 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지. 히로코는 입술로만 살짝 웃어 보이고는 말했다. 나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지. 산더미처럼 많아서 뭐부터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디까지 알고 있어? 아주 조금. 그리고 나는 천문 서클 여학생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다. 대충 그 정도야. 덧붙일 말은 별로 없어. 내 이야기를 들은 다음 히로코가 말했다. 옥상으로 볼펜을 찾으러 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헤어지고 나서의 일은 그 아이도 모르던데. 물론 볼펜을 찾은 뒤에 곧바로 교실로 돌아왔어. 그리고 커피를 마셨어. 그때 실내에 달라진 점은 없었어? 내 눈에 띈 점은 없었어. 그렇게 조금 지났는데 이상하게 너무나 잠이 오는 거야. 왜 그럴까 싶으면서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잠깐만 책상에 엎드려서 눈을 붙이기로 한 거야.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모르겠어. 정신이 들었을 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토할 것 같기도 했고. 커피에 수면제가 들어있었던 거 아니야? 아마 그런 것 같아. 형사가 나한테 물어봤거든. 그날 부실에서 가루약을 먹던 사람이 없었냐고.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커피잔 주변에 수면제 가루가 약간 흘려져 있었나 봐. 그랬구나. 역시 내 추측이 맞았다. 그렇다면 역시 누군가에게 살해당할 뻔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 히로코는 철망을 통해서 운동장을 내려다보면서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모르겠어. 모르겠다니 그럴 리가 있냐? 커피 안에 저절로 수면제가 들어갔고
교실의 가스꼭지도 저절로 열렸다고 할 참이야.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더니 히로코는 오른손 손가락을 철망 사이에 걸쳤다.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물론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는 생각할 수 없겠지. 하지만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짐작가는 구석은 없냐? 없어. 그녀는 이쪽을 보지도 않고 짧게 답했다. 내 생각에는 미사키 후지에를 죽인 녀석과 같은 범인일 것 같은데 경찰도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글쎄. 그러면서 히로코는 고개를 살짝 이쪽으로 돌렸다. 이번 사건에서도 니시하라가 의심받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의심을 받았겠지. 처음에는 이라니. 형사가 알리바이를 물어보러 왔었어. 하지만 그날 나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지. 네가 위험에 처한 동안 나는 야구부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가 있었거든. 노래방? 그녀는 순간 미심쩍다는 듯이 눈썹을 찡그렸지만 이내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그랬구나. 노래방에 가 있었구나. 덕분에 살았어. 까딱 잘못하다가는 범인의 계략에 빠질 뻔했어. 계략이라니? 아무것도 아니야. 신발장 안에 들어있던 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참,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 그날 밤 하이토는 잠깐 얼굴을 비치기만 하고 곧바로 돌아갔다던데. 하이토 선생님? 그렇긴 한데 선생님이 왜? 경찰은 그 인간을 의심하는 것 같더라. 경찰이라는 말에 그녀의 얼굴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왜 경찰이 선생님을 의심해? 글쎄, 왜 그럴까? 나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하이토 선생님은 범인이 아니야. 꽤나 자신만만하네. 왜냐하면 선생님한테는 알리바이가 있거든. 내가 죽을 뻔했던 날 밤 선생님은 치과에 가 계셨어. 치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병원에 병문안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고 하셨고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치과라니.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은가. 어디 치과야? 몰라, 그런 것까지는. 히로코는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마침 그때 남녀 학생 한 쌍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두 사람은 먼저 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약간 실망한 눈치였다. 이곳을 미루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들만이 아닌가 보다. 질문은 그것뿐이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자. 유키코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이 미사키뿐이었을까? 혹시 하이토에게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어? 그 질문에 히로코의 눈이 한층 더 커지는 것 같았다. 또 누가 있었다는 거야? 내가 지금 그걸 묻고 있잖아. 나는 몰라. 히로코가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그러면 됐어. 질문을 마치고 내려가려고 몸을 돌리던 나는 곧바로 다시 그녀를 되돌아봤다. 몸은 이제 괜찮은 거야? 그녀는 약간 당황했는지 눈만 깜빡거리다가 말했다. 그럭저럭. 그래, 다행이네. 고마워.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도 아직 수업까지 시간이 남았기에 나는 양호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행히 후루야 선생님 혼자 계셨다. 종이팩에 든 주스를 마시면서 신문을 읽고 있다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어머 라고 입모양만 움직였다. 어쩐 일이니? 아직도 손목이 아프니? 그게 아니라 궁금한 일이 있어서요. 뭐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어느 치과로 많이 가시나요? 이상한 걸 물어보네. 후루야 선생님의 눈에 의혹의 빛이 떠올랐다. 그런 걸 왜 알고 싶은데? 이유를 말씀드려야 하나요?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하면서 이유도 물어보지 말라는 게 무리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이토의 알리바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절대로 못한다.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궁한 나머지 억지로 생각해낸 내 대답에 후루야 선생님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명예라니 꽤나 거창하게 나오네. 이번 사건에서 제가 모두에게 의심받고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든 해명하고 싶은 겁니다. 선생님은 진지한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무도 니시아라군을 의심하고 있지 않아.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런 말씀은 위안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아요. 도저히 안 된다고 하시면 포기할게요. 그럼 실례했습니다. 나는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양호실을 나서려고 했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문고리를 잡은 순간 후루야 선생님이 나를 불러세웠다. 뒤돌아보니 선생님은 한껏 인상을 쓰고 왼쪽 눈 아래를 손가락 끝으로 긁적거리고 있었다. 이상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은 팔짱을 끼고 한숨을 푹 내쉬더니 결심했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인기가 있는 곳은 역 앞에 니무라 치과야. 집으로 가는 길에 들를 수 있어서 많이 가시지. 하지만 여기는 2주일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일정이 바쁜 선생님들께는 안 맞아. 당일에 급히 가야 하면 조금은 멀지만 고바야시 치과병원을 이용하실 거다. 그쪽이겠구나. 나는 직감했다. 2주일 전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될 병원이라면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알리바이 공작에 이용하기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루야 선생님은 고바야시 치과병원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역에서 20분 가까이 걸어가야 하는 곳이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거니? 아마도요. 그래.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양호실을 뒤로 했다. 이날 야구부 연습을 마치고 나서 나는 곧바로 고바야시 치과 병원으로 향했다. 여러 명이 줄줄이 가서 눈에 띄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가와이와 가오루는 부르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일 때문에 친구들에게 계속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고바야시 치과병원은 고풍스러운 구조의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는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거창한 이름치고는 조촐한 건물이었다. 안에 들어서자 좁은 대기실에 3명의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과 중년 남자,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의 꼬마다. 나는 수납 창구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술집 여자처럼 짙게 화장을 한 깡마른 여자가 앉아 있었다. 잠깐 여쭤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네? 수납 창구에 앉은 여자가 멍하니 입을 벌리며 이쪽을 쳐다봤다. 치아 배열이 엉망이었다. 최근에 여기에 하이토라는 사람이 오지 않았나요? 하이토? 이런 한자를 쓰는데요. 나는 학생 수첩에 한자로 하이토라고 써서 창구의 여자에게 보여줬다. 귀찮은 듯이 보고 있던 여자의 얼굴이 순간 돌변했다. 너 누구니? 눈빛이 험악해졌다. 즉각적인 여자의 반응에 감이 딱 왔다. 이미 형사가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간 것이다.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혹시 하이토라는 사람이 왔었다면 그게 언제쯤이었는지 알려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환자분에 대한 이야기는 직계 가족이 아니면 말할 수 없어. 너 가족 아니지? 도대체 누구야? 먼저 자신의 이름부터 밝혀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저기 이름을 밝힐 만한 사람은 아니고요. 너 슈분간 고등학교 학생이지? 학교에 연락하겠어. 여자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그 때문에 다른 환자들까지 뚫어지게 이쪽을 쳐다봤다. 이곳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나는 적당히 인사를 하고 치과에서 도망치듯이 나왔다. 역시
쉽게 풀리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슬렁어슬렁 역을 향해 걸어갔다. 머릿속으로 하이토가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다른 방도가 없을지 한참 궁리를 했지만 결국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은 채 어느덧 역에 도착했다. 개찰구를 막 통과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어깨를 잡았다. 뒤돌아보니 미조구치 형사가 무서운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며 서 있었다. 잠깐 따라와 주겠나? 목소리에서도 박력이 느껴진다. 나는 작게 끄덕였다. 형사는 곧바로 등을 돌리더니 성큼성큼 걸어갔다. 나는 그 뒤를 말없이 따라갔다. 미조구치 형사가 고른 장소는 우연히도 내가 유키코와 처음으로 함께 갔던 카페였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이 그날부터 시작된 것만 같다. 그날 유키코와 커피만 마시고 헤어졌더라면 지금의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주문을 마치고 종업원을 쫓아낸 다음 미조구치 형사는 또다시 무섭게 이쪽을 노려봤다.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다녀? 쓸데없는 일이라니요? 치과에 갔지? 하이토 선생님에 대해 물어보러 말이다.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찔하면서 수납 창구에 앉아있던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병원에서 나간 뒤 바로 그 여자가 경찰에 연락했나 보다. 대답해.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냐? 쓸데없는 짓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에요. 하이토가 범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나쁜가요? 형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얼굴로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수사는 우리에게 맡겨둬라. 맡기고 싶지만 그 수사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서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잠자코 기다리라는 건가요? 주변에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다 참아내면서요? 그런 건 무시하면 돼. 남의 일이라고 무책임하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다리를 꼬고 형사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때마침 종업원이 주문한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대화가 잠시 중단됐다. 종업원이 멀어져 가자 형사가 콧김을 내뿜으면서 먼저 입을 열었다. 왜 하이토 선생님이 범인이라고 생각했지? 나는 희미한 웃음을 지었다. 경찰이 알려준 일이에요. 우리가? 유키코의 사고 현장에서 탐문 수사를 하셨죠. 나는 하이토를 의심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했다. 미조구치 형사는 다소 놀랐다는 듯이 가끔 쓴 웃음을 입가에 퍼뜨리며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다. 그렇구나. 내가 설명을 마치자 형사는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을 손으로 문지르며 말했다. 잘도 조사했구나. 고등학생이라고 무시 못하겠는걸. 왜 경찰에서는 사고 현장에 하이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건 수사상 비밀이다. 또 그러시는군요. 나는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물어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 말이에요.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경찰이 근거 없는 말을 할 수는 없다. 특히나 하이토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야. 내 경솔한 말 한마디 때문에 학교 운영을 망가뜨려서는 안 되지. 솔직히 말해서 이미 망가졌어요. 엉망진창으로요.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이것만은 알려주마. 형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내 얼굴을 보면서 말했다. 하이토 선생님은 범인이 아니야. 네? 너무나도 단호한 말투에 나는 당황했다. 왜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는 거죠?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이지. 형사는 의자에 기대어 다리를 꼬았다. 어딘지 여유 있어 보이는 태도다. 부검해 본 결과 미사키 선생님의 사망 추정 시각은 밤 8시에서 10시 사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런데 그날 밤 하이토 선생님은 밤 9시까지 과학 교사 모임에 참가하고 있었어. 그 모임이라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임이 끝난 다음에 서두르면 아니,
형사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뒤 2차로 다른 술집에 가서 11시 가까이까지 있었어. 확인도 했고 진술에 모순점도 없다. 그 시각에 선생님이 범행을 저지르는 건 불가능했어. 그 사망 추정 시각이라는 건 정확한 건가요? 물론 오차는 있지. 하지만 가령 2차를 끝내고 학교로 직행한다고 해도 도착하는 건 빨라야 12시, 즉 2시간이나 어긋나지. 그 정도의 오차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게 우리의 견해다. 그러면 유키구가 살해당할 뻔했던 사건은 그거. 형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어렴풋이 띠면서 귀를 긁적였다. 그쪽 사건에서도 하이토 선생님의 알리바이는 완벽해. 학생도 아까 만났지. 고바야시 치과병원에서 수납 일을 보는 여성이 증언한 사실이다. 사건 발생 시간에 하이토 선생님은 한창 이를 치료받고 계셨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커피잔으로 손을 뻗었다. 이제 알겠니? 하이토 선생님은 범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서주기 바란다. 수사에 방해가 돼. 그러면 지금은 누가 제일 유력한 용의자인가요? 설마 저는 아니겠죠? 그건 말 못한다. 하지만 물론 학생은 아니야. 그리고 이것만은 말해두지. 우리는 사건의 진상에 근접해 있어. 이제 마지막 한 발짝만 남은 상태야. 언제쯤 진상에 도달하게 되나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맙소사. 나는 일부러 크게 한숨을 몰아쉬었다. 꼭 국회에서 하는 답변 같네요. 우리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건 형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인간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내 눈앞에도. 내 뺨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느님께 맹세할 수 있는지 분명 물어봤을 거다. 말해주세요. 제가 대체 어떤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요? 나는 발끈해서 따져 물었다. 형사는 양복 안쪽 주머니로 슬그머니 손을 집어넣었다. 형사 수첩이라도 꺼낼 셈인가 생각했는데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캐스터마일드 담배였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깊이 한 모금 빨아들이고 나서 형사는 나를 관찰하듯이 유심히 쳐다봤다. 심리적으로 나를 초조하게 만들기 위한 작전이란 걸 알면서도 역시나 마음이 초조해졌다. 그렇다면 묻자. 형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미즈무라 히로코는 학생의 애인이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순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이윽고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 들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말을 더듬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어째서 그런 말을,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그런 무책임한 말을, 엉터리 거짓말을. 학생에게는 내가 몇 번이나 말했을 텐데 우리는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해. 형사는 재떨이에 담배를 꾹 눌러 껐다. 미사키 선생님이 살해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당연히 학생에 대해서도 알아봤어. 애인이 사고로 죽은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생이 미사키 선생님을 살해할 정도로 유키코 양을 좋아했는지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었지. 솔직히 말하면 결론은 노우였어. 학생과 유키코 양은 그 정도로 깊은 사이가 아니야. 자네들은 애당초 애인 관계도 아니었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말해주세요. 심장이 방망이질 치는 것을 억누르면서 나는 간신히 말했다. 첫 번째 근거는 말이지. 형사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내 직감이야. 기억나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일 말이야.
학생은 유키코 양의 사고나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었지. 그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기이한 느낌이 들었네. 애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학생의 얼굴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 고통을 견디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지. 마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뉴스 앵커의 얼굴과 같았단 말이야.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형사의 눈을 얕보면 곤란해. 그렇게 말하는 형사의 눈이 번뜩였다. 미사키 선생님의 이야기를 할 때도 학생은 냉정했어. 자신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식이었지. 일단은 학생이 본래 냉정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학생이 유키코 양의 일로 학교에 따지고 든 행동을 살펴보면 도저히 그런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는 볼 수 없지. 특히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행동은 어지간히 격한 성격이 아니면 못할 일이야. 형사는 느긋하게 말을 잇는다. 그래서 나는 야구부 부원들을 비롯한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자네와 유키코 양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어. 놀랍게도 누구 하나 두 사람 사이를 아는 사람이 없더구만. 유일하게 야구부 매니저인 나라사키 가오루 양이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긴 했지만 그 말도 어딘지 앞뒤가 안 맞는 구석이 있었어. 유키코 양의 집에 가서 그녀의 사진들도 살펴봤지만 역시나 학생이 그녀와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지. 사진은 고사하고 학생은 그녀에게 카드 한 장도 보내지 않았더구만. 게다가 그녀의 어머니에 따르면 자네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다더군. 요즘 고등학생 연인 사이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지. 그래서 나는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 학생과 유키코 양 사이에 다소 관계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학생이 말하는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고 말이야. 따라서 그동안 학교에 항의한 건 모두 제스처에 불과했다고 말이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반박할 말을 찾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이 형사에게는 통할 것 같지 않았다. 왜 그런 제스처를 보일 필요가 있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아마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수사에는 상관없는 일이야. 중요한 건 학생이 미사키 선생님을 죽일 동기는 없어졌다는 것이지. 물론 그것이 아니어도 처음부터 학생은 결백하다고 봤지만 말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단박에 간파당하고 나니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이 너무나도 진부한 짓처럼 여겨졌다. 그래서요? 나는 간신히 말문을 떼었다. 그것이 맞고 틀리고는 둘째치고 거기서 어떻게 저와 히로코가 애인이라는 발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앞서 미즈무라 히로코 양이 살해될 뻔한 사건에서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있어서 그래.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그건 아직 말 못하겠다. 형사는 보란듯이 여유를 부리려는지 또 한 갭이 담배를 피운다. 그리고 두 차례 연기를 뿜어낸 다음 계속했다. 히로코 양의 어머니에게 질문을 해봤지. 따님이 현재 사귀는 사람 또는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이 있었느냐고. 뭐라고 대답하셨는데요? 없다고 하시더군. 잔뜩 긴장하던 몸에서 힘이 축 빠졌다. 그래도 수긍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런 다음에 나는 이렇게도 물어봤지. 니시아라라는 남학생 이야기를 따님에게서 들으신 적이 있냐고. 여기서도 어머니는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그 얼굴에는 분명히 동요의 기색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직감했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학생들 둘이 연인 사이라는 사실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감추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이다. 근거 없는 망상이에요. 과연 그럴까?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학생과 부모들 간의 연관성에 눈을 돌려보니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더군. 내 얼굴이 즉각
불그락 푸르락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내 안색의 변화를 재빨리 눈치챘는지 형사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학생 아버님의 회사는 도자기 전기를 주요 거래처로 삼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뭐요? 나는 내뱉듯이 말했다. 제 부모님은 상관없어요. 형사는 천천히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좋아. 그렇다면 머플러 이야기를 해볼까? 학생이 유키코 양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머플러 말이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사실은 미즈무라 히로코 양에게서 받은 머플러지. 그렇지? 관찰하는 듯한 형사의 눈길을 피해 나는 물을 마셨다. 어느새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 있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상황 증거는 있어. 형사는 틈을 주지 않고 말했다. 히로코 양의 중학교 시절 친구 중에 마에다 가오리라는 여학생이 있어. 그 학생이 작년 크리스마스 전 히로코 양이 머플러를 사는데 따라갔다고 하더구나.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생이 히로코 양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머플러인가 보더군. 게다가 그 학생은 히로코 양이 주최했던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슈분칸 고등학교의 니시아라라는 남학생과 만났다고도 진술했어. 겨드랑이 밑으로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어때? 이제 슬슬 사실을 말해주지 않겠나? 학생과 히로코 양은 연인 사이가 맞지? 이렇게 말하는 형사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색이 감돌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자신의 얼굴이 한심하게 일그러졌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비밀을 설마 이런 식으로 폭로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확히 말하면 신음하듯이 나는 말했다. 연인이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지난 3월까지요. 3월이라. 형사는 의아해하는 기색이었다. 왜 헤어졌지?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런 것까지 말해야 하나요? 아니야, 그건 됐다. 쓸데없는 말이다. 형사는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이것으로 수사가 한 단계 진전했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와 히로코의 관계가 사건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요. 언젠가는 알려주마. 형사는 몇 번이나 연거푸 흰 연기를 내뿜더니 아예 재떨이에 물을 끼얹어서 꽁초에 붙은 불을 껐다. 그리고 영수증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어쨌든 수사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맡겨둬라. 알겠지? 나는 가만히 있었다. 아참, 한 가지만 말해두지. 형사는 허리를 굽혀서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학생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즈무라 히로코 양은 아직도 학생을 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건 틀림없다. 나는 놀라서 미조구치 형사를 올려봤다. 형사는 한쪽 눈을 찡긋 감더니 계산대 쪽으로 걸어나갔다.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 나는 미조구치 형사와 주고받은 대화를 떠올렸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질문에 무심코 사실을 말하긴 했는데 나와 히로코의 관계가 어떻게 사건에 연관되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미조구치 형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는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엇이 어떻게 안 맞는다는 것일까? 나는 두 눈을 감고 전철의 진동에 몸을 맡겼다. 히로코의 일을 실토함으로써 내심 마음이 편안해진 부분이 있다는 점을 나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래전부터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던 일이었다. 히로코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입학식 때부터다. 그녀는 옆반이었고 내 자리에서 비스듬히 앞쪽에 앉아 있었다. 지금과는 달리 어깨 언저리에서 가지런히 자른 단발머리였다. 검고 윤기 나는 머리에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볕이 반사되어 반짝거리고 있던 것이 기억난다.
재미없기 짝이 없는 교장의 인사말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가만히 앞을 보고 있었다. 열심히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 시원스러운 눈매는 어딘지 모를 먼 나라의 풍경을 떠올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서도 일직선으로 굳게 닫힌 입술에서는 왠지 모를 절박함마저 느껴졌다. 입학으로 한껏 들떠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녀의 온몸에서 아우라처럼 풍겨오는 분위기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었다. 그러다가 입학식이 끝날 무렵 그녀가 벼랑간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와 시선이 딱 마주쳐서 나는 무의식 중에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 뒤로 그녀는 내 마음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등교 때나 점심시간, 방과 후에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 시선은 그녀의 모습을 찾아 헤맸고 운 좋게 그녀를 발견하기라도 하면 온몸의 신경이 그녀 쪽을 향하게 됐다. 게다가 신기하게도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는 반드시 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녀도 이쪽을 돌아보았다. 야구 연습 도중에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허둥거리다가 실수를 한 적도 있었다. 미즈무라 히로코라는 이름은 금세 알아냈다. 천문 서클에 들어간 것도 알았다. 그 사실을 듣고 나도 천문 서클에 가입할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기도 했다. 히로코에 관한 일은 늘 화제에 올랐다. 그만큼 눈독을 들인 남학생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녀에 관한 소문은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었다. 가난뱅이하고는 말도 섞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는 말도 나왔고 부모의 교육 방침 때문에 이 학교에 오긴 했지만 자신은 부잣집 아가씨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가고 싶어 했다. 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그녀에 대한 평판은 대체로 일관된 것이었다. 오만하고 자존심이 세고 주변에서 치켜 세워주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그녀가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무엇 하나 알려진 것이 없었다. 아마 부유함이 배어나는 그녀의 거동이나 말투가 주변 사람들에게 잘난 척한다는 인상을 준 것이 틀림없었다. 물론 나쁜 소문만 들려오는 것은 아니었다. 성적도 우수하고 피아노 솜씨는 수준급이라는 이야기가 뇌 귀에까지 전해졌다. 어떻게든 히로코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1학년 때는 끝내 그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다. 처음으로 말을 주고받은 것은 2학년 가을의 일이었다. 그것도 그녀 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왔다. 그날은 야구부 연습이 없는 날이었다. 역을 향해 혼자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러세웠다. 뒤돌아보니 히로코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 혼자였다. 그녀가 말을 건 상대가 나일 리 없다는 생각에 나는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어왔다.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있니? 나는 너무나도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녀는 그런 내 반응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오해하지는 마. 데이트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2장의 티켓을 내밀었다. 그것은 프로야구 일본 시리즈 경기 입장권이었다. 그것도 내야 지정석이다. 남은 건데 필요하면 가져가. 이걸 나한테 주겠다고? 히로코는 끄덕이는 대신 턱을 약간 들었다.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받으셨는데 갈 사람이 없거든.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별다른 이유는 없어. 마침 지금 내 앞을 걷고 있어서 생각난 거야. 게다가 이왕이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좋잖아. 아, 응.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구하기 힘든 프리미엄 카드를 받은 것보다 그녀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흥분된 상태였다. 필요 없으면 버려도 돼. 히로코는 성가신 일을 해치웠다는 듯이 잘 가라는 말 한마디 없이 젠걸음으로 걸어갔다. 일본 시리즈 경기에는 가와이 가즈마사를 불러내서 함께 갔다. 녀석은
내가 어떻게 티켓을 구했는지 집요하게 물어봤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며칠 뒤 계단 층계참에서 히로코가 혼자 있는 기회를 봐서 말을 걸었다. 그리고 큰 마음을 먹고 말했다. 뭔가 살이를 하고 싶은데. 됐어.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지만 내가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갖고 싶은 건 없어. 뭐든 다 갖고 있으니까.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말했다. 아, 그래. 하기야 그렇겠지.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제안했다. 그러면 같이 영화라도 보러 가지 않을래? 히로코는 이상하다는 듯이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거 데이트 신청이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얼굴에서 불이 났다. 글쎄. 그녀는 갸름한 턱에 손을 갖다 댔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영화는 지루해. 뮤지컬은 어때? 뮤지컬? 다음 일요일에 공연이 있거든. 티켓은 내가 구해볼게. 그래도 되겠지? 아, 그래. 그럼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는 총총히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뭐가 뭔지 모른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선망의 대상인 히로코와 데이트 약속을 한 것 같긴 하는데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래도 그날은 종일 희죽희죽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다. 물론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니었다. 그 주 토요일 나는 서둘러 옷을 사러 가야 했다. 막상 일요일이 되자 나는 처음으로 야구 공식 경기에 출전했을 때 이상으로 뻣뻣하게 얼어붙어서 뮤지컬을 보는 내내 로봇 같은 부동 자세로 관객석에 앉아 있었다. 뮤지컬 내용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히로코의 미세한 동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향기에 취해 있었다. 하지만 극장에서 나온 뒤 우리는 커피 한 잔도 마시지 않고 전철 안에서만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다. 데이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린 셈이다. 혼자 들떠서 좋아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나는 가벼운 실망을 느꼈다. 그래도 히로코와의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긴 것은 분명했다. 우연히 마주칠 때면 꼭 말을 건네게 되었고 자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도 그 대화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다행히 우리는 같은 라인의 전철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나는 히로코와 더 많이 마주치기 위해 등교 시간을 그녀와 같은 시간대로 일부러 바꾸기도 했다. 그렇게 12월로 접어든 어느 날 여느 때처럼 10,000원 전철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히로코가 크리스마스 파티에 오지 않겠느냐고 초대를 했다. 중학교 때 친구랑 의논해서 파티를 열기로 했거든. 어때? 오지 않을래? 파티라는 것은 질색이었지만 히로코의 초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래, 가보지 뭐. 좋아, 그럼 오는 거다. 조만간 초청장 보낼게. 선물을 준비해 가야 하는 건가? 그런 거 필요 없어. 히로코는 딱 잘라서 말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나는 히로코가 보낸 지도에 의지해서 파티 장소를 찾아다녔다.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찾아낸 그곳은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빌딩 지하였다. 방화문처럼 생긴 문을 봐서는 아무래도 파티를 열 만한 장소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지만 그 문에 작게 쓰인 가게 이름을 보면 이곳이 틀림없는 모양이었다. 문을 열고 한 발 안으로 들어서자 어두컴컴한 가운데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이 대뜸 내게 물었다. 티켓은? 나는 초대장을 내밀었다. 음악과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로 가까이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초대장을 확인한 남자는 귀찮은 듯이 말했다. 만엔이라니 돈을 내야 하는 거야? 남자가 잇몸을 드러내는 것이 흐릿한 어둠 속에서도 보였다. 당연하지. 바보 아니야. 그 한마디에 피가 머리 끝까지 솟구쳤지만
이런 곳에서 주먹 다짐을 할 수도 없어서 꿋꿋하게 참았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돈을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궁리하고 있었다. 주머니에 10,000엔 정도는 들어있었다. 돈이 없으면 돌아가. 남자는 남아돌아. 남자가 퉁명스럽게 말하는 순간 지금까지 벽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세로로 금이 가더니 밝은 빛이 스며들어왔다. 알고 보니 검은 커튼이 쳐 있었던 것이다. 커튼 사이로 화려하게 화장을 한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처음 보는 여자였다. 무슨 신랑이야? 돈이 없다고 해서 쫓아내던 참이야. 그래? 여자는 남자의 손에서 초청장을 뺏어가 내 이름을 확인했다. 순간 여자의 표정이 약간 달라졌다. 아, 네가 니시아라구나. 아는 사람이야? 남자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히로코의 초대 선수. 이 사람은 회비낼 필요 없어. 아, 남자는 값을 매기는 것 같은 눈으로 나를 힐끔 쳐다보다가 이내 흥미를 잃은 듯 고개를 돌렸다. 커튼 안에는 수십 명의 젊은 남녀들이 있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앙의 빈 공간에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다. 안쪽에는 스테이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난생 처음 보는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주위를 훑어보며 히로코의 모습을 찾았다. 그녀는 제일 구석 테이블에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내가 빤히 쳐다보자 그녀도 순간 이쪽을 본 것 같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나에게 계속 머무르진 않았다. 나는 가오리야. 잘 부탁해. 나를 안내해준 여자가 말했다. 몸에 딱 달라붙는 초미니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정말 회비는 안 내도 되는 거야? 내 물음에 가오리는 어깨를 으쓱 들어올렸다. 됐어. 우리들도 안 냈는데 뭐. 그럼 만엔이라는 이야기는 뭐야? 일반 참가한 남자들에게만 걷는 거야. 여자 파트너 노리고 오는 거니까 당연한 거지. 그 돈이 파티 운영비라는 이야기구나. 내 말에 가오리의 아담한 몸이 뒤로 넘어갔다. 농담하는 거야? 그 정도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 파티 비용은 히로코가 다 내는 거야. 히로코가? 나머지 전부를 말이야? 그래, 저 애 부자잖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하는데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어디선가 비쩍 마른 남자가 나타나서 가오리를 데리고 가기에 나는 음식을 적당히 접시에 담아서 음료수 카운터로 갔다. 알코올 이외의 음료라고는 주스와 우롱차밖에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우롱차를 따라서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별로 맛있지도 않은 요리를 먹으면서 나는 주위의 인간들을 관찰했다. 여자는 10여 명인데 아는 얼굴은 하나도 없었다. 모두가 징그러울 정도로 두껍게 화장을 했다. 남자 수는 여자의 2배 정도다. 대부분은 대학생인 것 같다. 남자나 여자나 물을 마시듯이 알코올을 목구멍으로 흘려넣고 있다. 개 중에는 벌써 만취한 사람도 있었다. 테이블 위에 카드가 든 상자가 놓여있기에 한 장 빼보았다. 액세스 카드라고 인쇄된 카드에는 전화번호와 주소, 성명을 적는 빈칸이 찍혀 있었다. 거기에 자기 연락처를 쓰는 거야. 머리 위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심플한 검정 드레스를 입은 히로코가 내 맞은편에 막 앉으려던 참이었다.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어른스러웠다. 그런 걸 써서 뭐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원래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그냥 그러기로 한 거야. 가오리 같은 애들은 몇 장이나 카드를 모을지 서로 경쟁하고 있나 봐. 미열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른한 말투다. 나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애매하게 맞장구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인진 모르겠지만 별로 즐거운 것 같지 않네. 그녀의 말에 나는 솔직히 말했다. 좀 그래. 이런 자리인 줄은 몰랐어. 설마 홈파티 같은 걸 생각하고 온 거야? 그녀가 말한 대로였지만
그렇다고 했다가는 바보 취급을 당할 것 같았다. 나는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며 말을 돌렸다. 전부 네가 아는 사람들이야? 여자애들은 그래. 하지만 남자들은 거의 몰라. 두세 명한테 이야기를 꺼냈더니 순식간에 이렇게 많아진 거야. 히로코가 스폰서라고 하던데. 별거 아니야. 정말로 별것 아니라는 듯이 히로코는 답했다. 이런 파티를 왜 하는 거야? 그녀가 고개를 기울였다. 긴 머리가 어깨에서 가슴으로 흘러내렸다. 그냥 다들 즐거워하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마네킹처럼 선이 가느다란 남자가 다가왔다. 이봐, 춤추지 않을래? 남자는 나를 무시하고 히로코에게 추파를 던졌다. 묘하게 비음이 섞인 목소리다. 히로코는 남자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시끄럽다는 듯이 귓가에서 왼손을 2번 흔들었다. 남자는 거절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지 너무나 뜻밖이라는 얼굴로 힐끗 내 쪽을 쳐다보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나는 우롱차를 들이키고 벌떡 일어섰다. 난 갈게. 히로코는 잡지 않았다. 하지만 그 대신 다소 의외의 제안을 했다. 그럼 출구까지 배웅해줄게. 가게에서 나오는데 히로코가 쇼핑백을 하나 들고 나와 내 앞에 내밀었다. 안을 보니 빨간 리본이 묶인 기다란 상자가 들어있었다. 이거 가지고 가.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나한테 주는 거야?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에 앞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여기 온 사람한테 다 주는 거야? 순간 히로코의 눈가가 꿈틀거렸다. 그런 거 같아? 아니. 나는 쇼핑백을 끌어안은 채 멀거니 서 있었다. 그럼 잘 가. 학교에서 봐. 그녀는 그렇게 말하더니 순식간에 가게 안으로 사라져갔다. 집에 돌아와서 포장을 뜯어보니 안에 머플러와 카드가 들어있었다. 그 카드에는 내 동급생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머플러를 목에 감고 거울 앞에 섰다. 그 머플러는 보기보다도 따뜻하게 내 목을 감싸주었다. 그날 이후 나와 히로코는 한층 가까워졌다. 우리는 점차 연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해갔다. 하지만 그것이 커다란 함정의 서곡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 우리 관계는 3달가량 지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멸하여 버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서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내 자전거를 바라보다가 문득 미조구치 형사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며칠 전에 형사가 내 자전거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하루미가 알려준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미사키 후지에의 사망 추정 시각이 전철이 끊기고 난 한밤중이었나 하고 짐작했다. 하지만 어제 미조구치 형사가 알려준 사망 추정 시각은 전철이 한창 다니고 있는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렇다면 형사는 왜 내 자전거를 조사했던 것일까?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하이토에 대한 경찰의 움직임이다. 미조구치 형사는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하이토는 범인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키코의 사고 현장 부근에서 하이토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고 히로코가 살해당할 뻔했던 당시에 하이토의 알리바이를 조사하고 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수업 전에 복도에서 만난 가와이와 가오루에게도 이 같은 의문점을 제기했다. 둘 다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하이토에게 알리바이가 있었다니 뜻밖이네. 가와이는 적잖이 실망한 눈치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하이토를 의심하는 거잖아. 그 얘기는 즉 그 알리바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아닐까? 가오르가 의견을 제기했지만 그다지 자신 있는 표정은 아니다. 글쎄 과연 그럴까?
형사가 말하는 투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던데. 형사가 또 무슨 말을 했어? 아니,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야. 기대를 저버리는 내 대답에 가와이는 재미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이 두 사람에 대해 일종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형사가 히로코와 나와의 일을 알아버렸다는 사실만은 도저히 이들에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유키코를 사랑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할 게 분명하다. 심드렁한 대화가 오가던 가운데 수업 종소리가 울리자 우리는 그대로 각자의 교실로 흩어졌다. 이날 우리 반 3교시 수업은 고전 문학이었다. 미사키 후지에가 살해된 이후로 은행원처럼 반듯한 분위기의 젊은 남자 교사가 대신 수업을 맡고 있었다. 사실 나는 이 젊은 교사의 이름도 아직 외우지 못하고 있다. 츠카모토인지 카츠모토인지 확실치가 않다. 그 젊은 고전 문학 교사가 겐지 이야기에 대해 뭔가 설명했지만 나는 그 내용을 절반도 이해할 수 없었다. 최근에 공부를 정말 안 했나 보다고 스스로 반성하게 된다. 이대로라면 대학에 들어가기는 정말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3학년이 되고 나서 고전 문학도 참 어려워졌다. 2학년 3학기 때 방장기를 배울 때까지는 그나마 쉬웠는데 3학년에 올라온 뒤로는 문법에 대한 이해력 부족이 영향을 미쳐서 방장기라고? 머릿속에서 경종이 울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것은 뚜렷한 의문으로 바뀌어 있었다. 미사키의 장례에 갔었다는 가와이의 말이 생각났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다 같이 노래방에 갔을 때였다. 그때 가와이는 이런 말을 했다. 미사키 후지의 자택 책상에 워드 프로세서가 놓여 있었는데 전원을 켜보니 작성 중이던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 내용은 방장기였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다. 2학년 3학기에 이미 끝난 방장기의 시험 문제를 왜 이제야 만들고 있던 것일까? 실력고사용인가? 아니, 그럴 리 없다. 실력고사는 업체에서 출제하는 시험 문제를 이용하기로 되어 있다. 만들 필요가 없는 시험 문제를 미사키는 왜 만들고 있었을까? 아니, 잠깐만. 만들고 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2학년 3학기용으로 이미 만들었던 시험 문제를 다시 워드 프로세서에 입력해 두었을 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왜? 돌연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 생각 때문에 내 심장은 크게 요동쳤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황당한 발상이었다. 게다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모순 투성이이기도 하다. 설마 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머리에서 몰아내려고 애썼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려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누군가 내 등을 툭 쳐서 돌아봤더니 육상부의 사이토가 싱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내 뒤에 서 있었다. 저번에 말했던 녀석이랑 만나보지 않아도 돼? 사이토가 물었다. 누구 말이야? 전에 형사가 육상부실을 보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안내했던 2학년 후배랑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 아, 2학년 오다라고 했지. 응, 오늘 점심시간에는 부실에 있을 거야. 그러면 밥 먹고 나서 갈게. 그래, 그럼 기다린다. 사이토는 한 손을 들어 보이고는 나를 뒤로 한 채 식당 쪽으로 뛰어갔다. 식당에서 맛없는 정식을 먹으면서 나는 여느 때처럼 가와이와 가오루와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나는 시종일관 두 사람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도중에 의아하게 생각한 가오루가 물어왔다. 왜 그래? 영 기운이 없네? 기운이 없는 건 아니야. 그냥 잠깐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서 말이야. 무슨 생각인데? 카레라이스를 먹던 가와이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문제의 방장기를 계기로 떠오른 생각을 두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둘 다 설마 하는 얼굴이었다. 그건 아니겠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근거도 있는 거야? 가오루가 물었다. 아니, 그것 말고는 없어. 이건 어디까지나 내 직감이야. 지나친 생각인 것 같은데. 가와이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하고 나서 피식 웃었다. 만약 니시아라 생각이 맞는 거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하고 다닌 거야? 그러게 말이야. 가오루가 따라 웃었다. 나도 살짝 웃음을 지었지만 재미있어서 웃은 웃음은 아니었다. 식당을 나선 뒤 나는 두 사람과 헤어져서 운동부 건물로 향했다. 육상부실에는 사이토와 함께 안경을 낀 작은 체구의 부원이 앉아 있었다. 이 녀석이 오다야. 사이토가 소개해준 오다라는 후배는 스파이크와를 손질하면서 꾸벅 머리를 숙였다. 나는 의자에 앉으면서 곧바로 질문에 들어갔다. 형사가 왜 부실을 보여달라고 한 거야?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여달라고만 했어요. 어디를 봤는데? 여기저기요. 그렇다고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형사랑 이야기는 안 했어? 아주 잠깐 했는데요. 무슨 얘기? 별 얘기는 아니고요. 미사키 선생님이 최근 여기 왔었냐고요. 왔었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는데요. 나는 사이토를 쳐다봤다. 미사키가 오기도 했냐? 가끔. 사이토는 꼬고 앉은 다리를 흔들거리면서 말했다. 화재 책임자인데다 열쇠도 있었으니까 아무 때나 들어올 수도 있었고. 나는 끄덕이고 다시 오다 쪽으로 고개를 되돌렸다. 그 밖에는 어떤 걸 물어봤어? 뭐였더라? 오다는 안경을 벗고 손끝으로 눈머리를 지그시 눌렀다. 저렇게 하면 기억이 되살아나기라도 하는 걸까? 옆에 있던 사이토가 한마디 거들었다. 어느 수납장을 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 아, 맞다. 생각났다. 오다는 왼쪽 손바닥을 오른쪽 주먹으로 탁 쳤다. 그게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거? 테이프요. 테이핑할 때 쓰는 거요.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다. 그래서?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있어? 뜻밖의 전개에 나는 의자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어디에 있는데? 저기요. 내 서슬퍼런 기백에 기가 죽어서 오다는 뒤쪽 수납장을 조심스레 가리켰다. 나는 주변의 비품을 흩뜨리며 목재 수납장 앞에 도달하여 힘차게 그 문을 열었다. 서포터나 반창고와 함께 낯이 익은 사각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게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어? 나는 육상부의 두 부원에게 물었다. 꽤 오래전부터야. 양호실에서 훔쳐왔거든. 사이토의 대답이다. 원래 아무나 감으면 안 되는데 번번이 양호실에 가는 게 귀찮아서 말이야. 간단히 둘둘 감아주기만 해도 될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해버리거든. 속수무책으로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이 무슨 일인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멍청했던가. 내 손 안에 든 상자는 후루야 선생님이 내게 감아줬던 테이프와 같은 것이었다. 방과 후 부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글로브와 공 한 개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데 미조구치 형사가 운동장을 천천히 가로질러 가는 것이 보였다. 형사는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학교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다. 나는 형사의 뒤를 따라갔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형사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어지간히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갑자기 말을 걸면 움찔할 줄 알았는데 형사는 둔중하다고 할 만큼 천천히 이쪽을 돌아봤다. 유니폼 입은 모습은 처음 보는구나. 느긋한 말투다. 제법 잘 어울리네. 고맙습니다. 나는 형사 가까이로 다가갔다. 이곳에 상당히 연연하시네요. 또 얼버무리려나 싶었는데 오늘은 달랐다. 그러는 것처럼 보이니?
제가 보기엔 그런데요. 형사는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 넣고 땅바닥을 두세 번 걷어찼다. 사실 네 말대로다. 이곳에 연연하고 있지. 왜요? 이곳에 열쇠가 숨어 있을 테니까. 사건 해결의 열쇠 말이다. 그 열쇠라는 게 혹시... 나는 전날 발견한 벽의 흠집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기 흠집과 관련된 거 아닌가요? 미조구치 형사는 작게 입을 벌리면서 쓴 웃음을 지었다. 학생에겐 못 당하겠네. 잘도 찾아냈구나. 그런데 저 벽에 흠집이 왜요? 그럴 일이 있어. 형사는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 벽에 기대어 섰다. 저 흠집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긴 한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남감해하는 참이야. 흠집이 말해주는 것이라니요. 그렇게 묻고 나서 나도 슬쩍 웃으며 형사를 쳐다봤다. 관둬야지. 어차피 말해주실 리도 없는데. 드디어 간파했구나. 게다가 그것보다 더 궁금한 일이 있거든요. 나는 공을 글로브 안에 툭툭 던져 넣으며 말했다. 그래, 뭐지? 미사키가 살해되었을 때 형사분들이 곧바로 육상부실을 보러 가셨다면서요. 왜 그러신 거죠? 미리 말해두겠는데 미사키가 육상부 고문이어서 그랬다는 이유라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미조구치 형사가 턱을 문질렀다. 학생은 육상부에도 탐문하러 갔군. 잘도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구나. 형사인 우리가 다 무색해진다. 발로 뛰는 일에는 자신 있어요. 그렇구나. 형사는 잠시 엉뚱한 곳을 쳐다본 다음에야 입을 열었다. 열쇠가 주머니에 들어있었거든. 네? 육상부실 열쇠가 죽은 미사키 선생님의 정장 주머니에 들어있었어. 그래서 부실을 조사하기로 한 거다. 이상하지 않니? 선생님이 그때 입고 있던 정장은 일단 집에 돌아가서 갈아입고 온 것이란 말이다. 아무리 육상부 고문이라고 해도 갈아입고 온 주머니에 운동부실 열쇠를 넣어둘 리가 없지. 그러네요. 조금 전까지였다면 이상하게 여겼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미사키가 부실 열쇠를 갖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내 추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질문은 그것뿐인가? 네, 질문은 그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는 공을 형사 쪽으로 휙 던졌다. 형사가 놓치는 바람에 공은 발 밑으로 떨어졌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둔하시네요. 늙은이를 구박하지 마라. 뭐지? 그 중요한 이야기라는 게. 육상부실에 테이핑 테이프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감고 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 그래서? 형사는 눈을 멍하니 아래로 내리깔며 물었다. 저는 이전까지 범인이 약국이나 어디에서 테이프를 사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테이프는 육상부실에서 들고 간 것이었어요. 미조구치 형사의 모습이 이상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서 형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쫓아보니 아까 떨어뜨린 공이 천천히 연못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이런... 당장이라도 연못으로 빠질 뻔한 순간 나는 황급히 공을 주워들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는 가슴이 철렁해졌다. 미조구치 형사의 표정이 변한 것이다. 형사는 무서운 기세로 이쪽으로 다가오더니 두 눈을 부릅뜨고 연못을 바라보았다. 빗자루. 이윽고 형사가 말했다. 네? 빗자루 말이야. 없으면 야구방망이라도 좋아. 빨리 가져와. 무지막지하게 몰아치는 말투에 나도 모르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근처 교실에서 구해온 빗자루를 미조구치 형사에게 건넸다. 형사는 그것을 연못에 쑤셔 넣더니 바닥을 더듬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빗자루 절반 정도가 연못에 잠겼다.
일본 영화에 등장하는 맹인 검객인 자토이치 같은 자세로 바닥을 찌르고 있던 미조구치 형사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보니 바닥에서 뭔가가 걸렸나 보다. 제2 회의실에 가면 형사가 있다. 불러와라. 속으론 왜 나를 부려먹냐고 생각하면서도 내 발은 이미 회의실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드디어 뭔가가 드러나나 싶어서 가슴이 쿵쾅거렸다. 내가 데리고 온 형사와 미조구치 형사는 잠깐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다. 이윽고 한쪽 형사가 어디론가 뛰어가더니 2, 3분 만에 돌아왔다. 손에는 긴 우산 2개를 들고 있었다. 두 형사는 접힌 우산을 거꾸로 들더니 연못가에 쭈그리고 앉아 우산의 손잡이부터 천천히 물속으로 집어넣었다. 이쯤 되자 주변에도 관중이 모여들었다. 서클 활동을 하고 있던 무리들이 형사들이 심각한 것을 눈치채고 구경 온 것이다. 무슨 일이야? 귓가에서 들리는 목소리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가와이가 서 있었다. 모르겠어. 나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러는 거야. 연못 속에 뭐가 있는 거야? 그런가 봐. 구경꾼 속에서 남자 한 명이 뛰쳐나왔다. 하지마! 뭐 하는 거야? 관두지 못해? 힘이 풀려 꼬이는 다리로 미조구치 형사들 쪽으로 달려가는 것은 다름 아닌 하이토였다. 하이토가 미조구치 형사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듯이 말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왜 그러시죠? 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밑에 뭐가 잠겨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끌어올리려는 것 뿐입니다. 그게 어디가 잘못되었나요? 안 돼, 그런 짓. 하이토의 얼굴이 붉어지고 관자놀이에 두꺼운 핏줄이 선 것이 멀리서도 보였다. 저 영감탱이가 뭐 하는 거야? 가와이가 재빨리 나아가 하이토의 등 뒤에서 2팔을 못 움직이게 잡고 형사들로부터 떼어냈다. 아, 이거다! 하지 마! 부탁이야! 부탁이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줘! 하이토는 흰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괴성을 질러댔다. 그 소리 때문에 더욱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이토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추태를 보인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가 아연해졌다. 2명의 형사는 하이토가 외치는 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냉정한 표정으로 작업을 계속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다. 됐어. 이쪽은 걸렸다. 미조구치 형사가 먼저 말했다. 이어 또 한 명 더 말했다. 이쪽도 됐습니다. 좋아. 그럼 천천히 올려보지. 2 사람은 신중하게 우산을 들어 올렸다. 상당한 중량의 물건이 걸려있는 듯 2 사람 다 온몸에 힘을 주고 있다. 하이토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더니 머지않아 힉 하는 가쁜 신음소리를 냈다. 형사들이 끌어올린 우산 끝에 뭔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곁으로 달려가 보았다. 뿌연 연못바닥에 퇴적해 있던 진흙으로 범벅이 된 탓에 얼핏 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완전하게 수면 위로 나온 형상을 보니 그 정체가 분명해졌다. 2명의 형사가 그것을 천천히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진흙이 튀었다. 그건 아령이었다. 육상부의 사이토가 아령이 한 게 없어졌다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이 왜 이런 곳에 있는 것일까? 형사들은 흰 장갑을 끼고 아령을 자세하게 관찰했다. 진흙투성이라서 알아보긴 힘들지만 손잡이 부분에 뭔가 끈 같은 것이 감겨있다. 미조구치 형사는 해티상과 같은 포즈로 쭈그리고 앉아있는 하이토에게 다가갔다. 하이토 씨,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몰라. 나는. 하이토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종국에는 하얗게 질렸다. 나는 아무것도. 흰자위를 번뜩 부라리더니 그대로 실 끊어진 꼭두각시 인형처럼 하이토의 몸이 흐물흐물하게 무너져 내렸다.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가와이가 하이토의 몸을 힘껏 흔드는 순간 미주구치 형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움직이지 마. 가만히 눕혀야 돼. 그러더니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누가 병원에 연락해 주세요. 그 말에 몇 명이 발빠르게 뛰어간다. 그제야 다른 교사들도 모습을 나타냈다. 그 중에는 교감도 섞여 있었다. 좀 비켜라, 비켜봐라. 교감은 춤을 추는 것처럼 몸을 비틀며 인파를 헤쳐 우리들 쪽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교감은 안색을 바꾸며 형사에게 물어보다가 옆에 눕혀진 남자의 얼굴을 보더니 순식간에 표정이 얼어붙었다. 하이토 선생님! 뇌졸중인 것 같은데요. 침착한 말투로 미조구치 형사가 교감에게 말했다. 하이토 선생님이 원래 고혈압이 있으셨나요? 글쎄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교감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이토는 쿨쿨 코를 골며 잠이 든 상태였다. 그 얼굴은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다. 자, 이제 미조구치 형사가 이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학생 이야기를 듣던 중이었지. 구급차가 오는 동안에 어디 한번 들어볼까? 자, 무엇에 관한 이야기지? 미사키 죽음의 진상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자살이 아니었냐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요. 아, 그 이야기였구나. 형사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지더니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 이야기라면 이제 됐다. 알고 있어. 저게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거야. 미조구치 형사는 연못에서 막 끌어올린 아령을 가리켰다.